권위의 법칙에 대항하는 자기 방어 전략. 권위의 힘에 대항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어 전략은 권위의 힘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설득 상황에서의 권위나 권위의 상징물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 대해서 충분한 방어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권위의 힘에 대항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어 전략은 권위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권위의 상징물이 얼마나 쉽게 조작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인식도 함께 필요하다. 너무도 간단한 전략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실제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우리가 권위의 법칙에 대항할 때 겪게 되는 딜레마는 우리가 모든 종류의 권위에 대항할 수도 없고 또한 대항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합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의사, 판사, 경영자, 교수들은 남들보다 탁월한 식견과 경륜에 의하여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그들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가장 훌륭한 행동 지침이 될 수 있다. 즉, 권위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전문가를 의미하는 것처럼 권위자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권위의 힘에 복종하여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도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당면한 문제는 어느 때 권위의 지시를 따르고 어느 때 따르지 말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권위의 법칙에 영향력에 대한 올바른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가 맞는지 살펴본다.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권위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이 사람이 정말로 전문가인가? 라는 것이다. 앞의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권위자의 신뢰에 관련된 정보와 그러한 신뢰와 현안 문제와의 관계에 대한 정보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다. 즉, 우리가 권위자의 전문성에 대한 증거를 주의 깊게 살피게 될 때 권위자의 권위에 맹목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복종하게 되는 폐단을 어느 정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매우 성공적인 광고라고 간주되고 있는 로버트 영의 상가 광고를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 만일 로버트 영이 유명 TV 드라마에서 의사 배역을 맡지 않았어도 그가 그토록 성공적으로 상가 커피를 팔 수 있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로버트 영이 개인적으로 의학 공부를 했거나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상가 광고에서의 그의 권위의 원천은 의사라는 TV 배역뿐이었다. 분명히 그는 의사가 아니며 단지 의사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TV 드라마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할 때 그러한 사실들은 로버트 영의 설득력에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로 전문가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상황은 순식간에 달라지게 된다. 그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상징과 연상의 늪을 빠져나와 현실적 권위의 증거를 찾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그 질문은 우리의 현안 문제와 관련 있는 권위와 관련 없는 권위를 구별하게 만든다. 현대의 바쁜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권위에도 생각 없이 복종하게 된다. 로버트 영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자. 이 사람은 정말로 전문가인가? 라는 질문에 혹자는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 그는 연예계라는 쉽지 않은 영역에서 훌륭한 경력을 쌓은 분명한 전문가이다. 그러나 그의 지식과 능력은 배우로서 필요한 것들이지 의사로서 필요한 것은 분명 아니다. 그렇다면 상카와 커피와 관련된 그의 권위는 일반 대중과 비교하여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전문성과 트릭을 구별하라. 앞서의 이 사람은 정말로 전문가인가? 라는 질문을 무사히 통과한 권위자들에 대하여 계속하여 생각해보자.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기 전에 우리가 그들에게 던져야 할 또 하나의 질문이 있다. 그것은 이 전문가의 말을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다. 가장 많은 지식을, 그것도 우리의 현안 문제와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 지식을 공정하게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믿음성에 대한 검증을 해야만 한다.
많은 실험 결과들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러한 검증 과정을 행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 연구는 우리가 우리와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전문가의 의견보다는 객관적인 전문가의 의견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향은 범세계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를 설득함으로써 전문가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전문가들이 권위를 사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안전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의 믿음성에 대한 검증을 할 때 우리는 진실성을 위장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략들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설득 전문가들은 그들의 혜택에 해가 되는 주장도 가끔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하여 그들은 그들의 주장이 정직한 것임을 증명하려 한다. 아마도 그들은 자사 제품의 약간의 문제점을 시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제품의 문제점은, 시계의 고백은 바로 뒤를 이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혜택에 대한 주장에 의해 금방 극복되고 있다. 구강청정제 광고 카피인 리스터린, 당신이 하루에 3번씩 싫어하는 맛, 렌탈 자동차 광고 카피인 아비스, 우리는 2등이므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은 화장품 광고 카피인 노레알, 약간의 비용으로 최고의 가치 등의 광고 카피를 주목해보라. 이러한 광고 카피들의 공통점은 자기 제품들의 사소한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문구를 통하여 뒤에 오는 보다 중요한 주장에 대한 믿음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우연한 기회에 위에서 설명한 전략과 비슷한 전략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고는 거의 까무러칠 정도로 놀랐다. 그것은 다름 아닌 레스토랑이었다.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며, 그들은 소득의 대부분을 손님들이 주는 팁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다. 따라서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들은 손님들에게서 보다 많은 팁을 받아내기 위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각자 나름대로의 독특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들이 받게 되는 팁의 액수는 2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첫 번째 요소는 그들이 봉사한 테이블의 총 매출이 얼마냐는 것이며, 손님이 그 액수의 몇 퍼센트를 팁으로 놓느냐는 것이 그 2번째 요소이다. 따라서 가장 높은 액수의 팁은 손님들이 많은 음식을, 그리고 비싼 음식을 주문하여 총 매출이 커진과 동시에 그들이 종업원들의 서비스에 만족하여 높은 비율의 팁을 줄 때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2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레스토랑의 종업원들은 설득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는 레스토랑 종업원들의 설득 전략을 직접 관찰하기 위하여 고급 레스토랑 몇 군데에 웨이터로 일해 보겠다고 지원하였다. 나는 음식점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음식을 나르는 버스보이로 겨우 취직되었다. 운이 좋게도 버스보이의 역할은 웨이터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데 최고의 자리였다. 내가 일했던 레스토랑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웨이터가 빈센트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다른 웨이터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빈센트의 수입 내역을 분석한 결과는 예측대로였다. 그는 손님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돈을 쓰게 하고 또 높은 비율의 팁을 놓게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빈센트의 근무 시간에 맞추어서 근무 스케줄을 작성하고는 그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가 손님을 대하는 스타일이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즉시 깨달을 수 있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손님을 요리하는 것이었다. 만일 그가 맡은 테이블이 가족 손님이면 그는 심지어 광대라고 여겨질 만큼 활기를 띠면서 손님을 대하고, 특히 어른 못지않게 어린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여 그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였다. 만일 젊은 청춘 남녀라면 그는 갑자기 어쩌면 오만하게 보일지도 모를 정도의 정중한 태도를 보여 남자 손님을 겁먹게 함으로써, 가로 열고, 그는 여자 손님에게는 절대 말을 걸지 않았다. 가로 닫고, 그로 하여금 보다 비싼 음식을 주문하게 하고 보다 후한 팁을 놓게 하였다. 또한 그의 손님이 나이가 많이 든 부부의 경우라면 그는 정중한 태도는 여전히 유지하지만
결코 오만하게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 관심을 보였다. 만일 어떤 손님이 홀로 식사를 하게 되면 빈센트는 친절하며 따뜻한 태도와 함께 그의 대화 상대가 되어 주었다. 앞서의 광고 카피들에서의 예처럼 자신의 이익에 반대되는 행동을 취하는 전략은 단체 손님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발견되었다. 나는 여기서 그의 천부적인 소질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단체 손님의 테이블에서 주문을 받을 때 그는 주로 여자 손님부터 시작하였다. 손님이 무엇을 주문하든지 그의 반응은 항상 변함이 없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면서 주위를 살피더니 지배인이 주위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렇지만 테이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손님이 주문한 메뉴는 오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데요. 대신 제가 한 가지 추천해 드릴까요? 이 말과 함께 그는 손님이 주문한 메뉴보다 약간 값이 더 싼 메뉴를 권하는 것이었다. 이 행동 하나로 빈센트는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설득의 법칙을 그의 편으로 만들었다. 첫째로, 설령 손님이 그의 추천대로 메뉴를 바꾸지 않는다고 해도 손님들은 빈센트에게서 주방의 음식 상태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호의를 받게 되었다. 그러한 매우 귀중한 정보의 손님들은 모두 빈센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으며 상호성의 법칙에 따라서 손님들은 나중에 후한 팁을 남기는 것으로 그 호의에 빚거품하였던 것이다. 한편 빈센트의 그러한 행동은 그를 갑자기 전문성과 믿음성을 동시에 갖춘 권위자로 만들어 주었다. 그가 주방의 음식 상태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전문성에 대한 확인과 함께 그가 손님이 처음에 주문한 메뉴보다 더 값이 싼 메뉴를 추천했다는 사실에서 유추되는, 즉 그가 자신의 이익보다는 손님의 편에 서서 봉사하고 있다는 믿음성에 대한 발견 때문이었다. 빈센트는 신뢰받는 권위자로서의 이미지를 즉시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음식에 대한 주문이 거의 끝나갈 무렵 빈센트는 손님들이 주문한 음식과 어울릴 만한 와인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라고 물었다. 내가 매일 밤 반복하여 관찰한 결과는 그러한 그의 말에 반대하는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손님들은 만족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빈센트의 추천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표정에 담겨져 있는 생각들은 멀리서 관찰하고 있는 나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었다. 손님들의 표정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물론이죠. 당신은 이 집에서 어떤 와인이 가장 좋은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당신은 우리 편이지 않아요? 자, 말씀하세요. 그 술을 한번 마셔봅시다. 빈센트는 그들의 반응에 만족해하면서 최고급 와인을 추천하는 것이었다. 그의 설득력은 후식에 대한 선택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후식을 그리 즐기지 않는 손님들도 그의 열광적인 추천에 못 이겨서 초콜릿 무스 같은 디저트를 각각 하나씩 주문하는 것이었다. 검증된 전문성과 믿음성을 가진 권위자의 말을 감히 거역할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인가. 상호성의 영향력과 권위의 영향력의 도움으로 빈센트는 그가 봉사한 테이블의 총 매출을 크게 높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높은 비율의 팁을 받았다. 그 결과 그는 매일 밤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그가 그의 이익에 별 관심이 없는 듯한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다른 다양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어느 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대기업 인사부장에게 추천서를 보낼 때 시중 일간 칭찬만 써 넣는 것보다 그 구직 희망자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쯤 첨가하는 편지가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한다. 실전 연습. 당신이 광고 회사에 다닌다고 가정해보자. 몇 가지 장점과 한 가지의 결점이 있는 어느 상품의 광고를 제작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상품의 장점을 믿게 하려면 단점도 언급해야 할까? 그 단점을 언급하려 한다면 광고의 처음, 중간 혹은 마지막 어느 부분에서 언급하겠는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